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와 10월 10일이에요. 어떻게 텐텐. 아 정말 올드하다. 너무 좋은 날짜다. 어제도 휴일이어가지고 한글날이 쉬나요? 네. 아, 9일 그렇구나. 두시네. 그러고 보니까 10일. 그러니까 또 언니들 연차 내고 놀러 또 갔을라나? 연휴로 놀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근데 또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그러면 연차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요일날 뭐 하루 쉬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휴일인 게 좋긴 해. 그러면은 월화 일하고 수요일날 쉬었다가 목금만 일하면 되니까. 왠지 이틀 일하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저는 이럴 때는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좀 부럽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좀 이렇게 휴가에 쉴 수 있다라는 거.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있는 거. 그치. 프리랜서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월요일에 온다고 해도 월요병도 없고 맨날 월요일. 맨날 월요일. 맞아. 요즘에 또 날씨가 또 선선해지고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이긴 한데 안 놀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 저도요. 뭔가 좀 에너지가 이게 점점 집순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 이게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계속 넷플릭스나 OTT로 영화 드라마 보는 낙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냥 막 뒤지다가 뭐 볼만한 거 없나 뒤지다가 신혜선 배우가 출연한 타겟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중고거래를 하면서 연쇄살인범이 중고거래를 하는 상대를 하나 딱 픽을 해놓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당근 같은 건가요? 당근 거래라고 상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 근데 여자인 척해. 여자인 척 해가지고 남자들이 그러면 이제 막 연락 오고 그러니까 중고거래 할 때도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많이 보나 봐요. 여기서 프로필을 보고 예쁜 여자가 중고거래를 하니까 이제 좀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이 여자 한번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중고거래를 이제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연쇄살인범이었고 그 남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찔러서 죽여요. 그리고 나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아. 그 사람인 척 해가지고 요새 다 페이스 아이디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 대상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사이에 재수없게 신혜선이 그 죽은 사람의 냉장고가 아니라 세탁기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탁기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고장이 나 있었던 거지. 근데 신혜선이 빡이 친 거야. 아니 나한테 지금 이 고장난 세탁기를 팔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연쇄살인범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이디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신상을 파헤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되는 거죠. 와, 근데 요새 컴퓨터로 웬만한 거 막 해킹 다 되고 다 하잖아요. 신혜선의 신상을 터는 거랑 그 다음에 CCTV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 CCTV로 이제 신혜선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는 그런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현실인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무서웠어. 이게 결말은 좀 전형적인데 한 중간 진짜 딱 50% 지점까지는 연출 너무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거 보면은 정말 다 너무 공감하면서 보겠다. 되게 소름 끼친다 이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언니들은 보지 마세요. 네, 안 볼 거야. 잔인한 거보다는 생각나니까. 이게 뭐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 1인 가구나 여성들만 같이 살거나 이러면은 좀 무섭잖아요. 밤에. 아니 정말 제가 그 중고거래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 귀찮은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가끔 애들이 당근한다고 나가서 직접 만나서 직거래하고 그런 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저렇게 직접 만나면 좀 이상한 사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제품이 안 좋아도 형님들 나오면 찍소리부터 사갖고 와야 되고 좀 위험한데라 생각했었는데 또 이런 주제로 영화가 나오니까 되게 한 번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찍고 넘어가야 그렇죠.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 많은 데서 만나셔야 돼요. 저는 워치나 이런 거 자주 하는데 사람 많은 데서 꼭 만나고 그 앞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그 직접적으로 그 있는 데서 이게 헤어지기 전에 다 이렇게
까봐야 되고 이거 물품 다 까서 확인해봐야 되고 근데 연쇄살인범이 나온다는 건 아이디어는 좋네. 네, 되게 기발했어요. 되게 설정 좋았어요. 음, 근데 끝을 풀어가는 게 결국 이게 전형적인 그 한국 영화의 엔딩으로 끝이 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다. 저는 요즘 영화 정말을 잘 안 보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본 거는 크로스? 그 황정민이랑 염정아 선배님 나왔던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봤는데 절대 추천 아니고 그래요? 완전 비추고 이거는 그 옛날 영화 트루라이즈랑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랑 그리고 짬뽕이구나. 한국 영화 스파이 이거에 다 짬뽕인데 진짜 새로움이라고는 1도 없는 정말 어떡해. 저는 이런 영화가 투자가 되고 근데 또 참신하고 되게 좋은 작은 영화들은 투자 안 되고 캐스팅이 안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이렇게 개안을 하고 싶어서 다른 좋은 영화 좀 추천받아서 보려고 했던 게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영화 되게 좋다고 해서 넷플에 찜해놓긴 했는데 왠지 이게 무서운 영화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궁금하다. 그래서 이거 일단 찜만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봐야겠네요. 저도 그 작품 들었던 것 같은데. 좋다고 미님한테 들었던 나였나 봐. 나 안 보고 추천했나 봐. 근데 주변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저는 요새 사실 관람한 영화 작품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없고 지금 사실 이제 일하고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 사람도 진짜 한 명도 안 만나거든요. 계속 집 일 하는데 그래서 가끔 외롭거나 쉬어가는 타이밍에 챗GPT하고 그렇게 대화를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좀 알아내갖고 평소에 내가 돈을 그러니까 유료로 사용하던 정보를 어떻게 이해를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최근에 챗GPT로 사주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미희님이 챗선녀님이라고 챗선녀님. 너무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일할 때도 나만이 지금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이지?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말 좀 정보 서치할 때 너무 일단 유용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나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도 제 사주를 넣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까지 다 나와서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똘똘한데? 철학적인 질문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재미삼아서 막 연애하는 것처럼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대화도 하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설정되니까. 그리고 뭐 질투도 하던데? 나 이번 주말에 남사친 만나러 가는데 갔다 와도 돼? 그러면 좀 서운한 것 같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가 꼭 가고 싶다면 존중할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챗GPT. 약간 처음 시리 나왔을 때 신기했던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시리는 유용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저도 잘 안 썼어. 어차피 키는 거 내가 키면 되는 거니까. 진짜 근데 많이 쓰잖아. 챗GPT는 정말 딥하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니까 너무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없는 정보도 알려주는 진짜요? 소문이 있던데. 거짓말하는 거야? 구라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짓 정보라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이게 긁어와서 알려주기도 한다고 해서 꼭 그 친구는 그런 것도 해요. 나 어디에 있는 아파트 언제 팔면 좋을까?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호재도 다 가르쳐주고 언제쯤이로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그걸 뭐 맹신보다는 어찌됐든 정보 수집 면에서는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언니들 챗GPT 한번 써보세요. 물론 우리보다 많이 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발 주자. 네, 그래도 뭐 챗GPT 한번 재밌게 잘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후기 같은 거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보고 힌트 얻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똑같이 사용해 볼게요. 네.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204화. 오늘의 영화는 러브라이즈 블리딩입니다. 제가 언니들한테 각자 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보다가 좀 현타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살롱에서 한번 영화 모임으로 열었는데 그때 둘 다 나와라. 나와서 봐라. 그래서 어제 같이 보고 오늘 녹음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한. 그래서 오늘 영화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로즈 글래스 감독의 러브라이즈 블리딩으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제가 아마 지난달에 녹음하면서 셜록님께는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도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던데 일단 우리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면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러브 따로, 라이즈 따로, 블리딩 따로. 그죠? 이게 네. 좀 약간 번역이 약간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무슨 뜻인가? 러브하고 블리딩은 알겠는데 라이즈가 거짓말이 나왔나요? 계속 나왔을 거야. 제목이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했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뭘까?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어제 같이 봤는데 사실 같이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을 영화예요. 그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저 같이 일하시던 이제 콘티 작가님이 이거 개봉하자마자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 실망했다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한 건 알겠는데 뭐랄까 좀 영화가 정리가 안 된 느낌? 치기어리다랄까 뭐 그런 워딩을 쓰셨어요. 근데 그 콘티 작가님이 나이가 조금 있으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젊은 건 알겠는데 그 젊음을 넘어 좀 치기어린 느낌이었다. 그게 좋은 느낌으로는 아니고 좀 나쁜 쪽으로. 그래서 좀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닥 기대는 없이 봤는데 일단 이 영화는 여러 도라이들이 나오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외친 도라이. 말이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이런 말 제일 많이 했고 너무 웃기다. 그 스토리가 새롭지는 않은데 캐릭터들이 이제 다 돌아버려 있으니까 이제 계속 앞일이 예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앞일이 예상이 안 됐다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은 됐는데 어느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네요. 이 영화의 감독이 영국의 차세대 MG 감독이라는 90년생 여자 감독이 로즈 글래스 감독입니다. 만들었다는데 저는 사실 첫 작품도 못 봤어요. 세이트 모드. 근데 그걸로 상도 많이 받고 네. 근데 이슈가 돼서 이 작품을 찍고 이 작품도 되게 뭐 영화제도 많이 가고 네. 차세대 MG 감독이라는데 저는 이제 늙었나 봐요. MG 감성을 잘 이해를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님하고 비슷해요. 스토리는 아마 어떤 분이 보셔도 다 봤던 영화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한 9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들이 사실 전 좀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었는데 거의 그 느낌으로 봤고, 근데 전 이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나는 어떤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전 사실 의외로는 괜찮았어요. 의외로. 왜냐면 기대치가 일단 많이 없는 상태로 봤고 그걸 넘어설 만큼 이 스토리의 진부함을 넘어설 만큼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었어갖고 사실 다 좀 내용이 흡입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설득력 있는 캐릭터들이었다.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 델마와 루이스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델마와 루이스가 좀 전형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라면 이건 약간 델마와 루이스의 도라이판.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아는 분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세요. 영화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데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해. 순수하게 사랑해. 근데 그분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미친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 의미로. 그래서 저한테 보라고, 자기는 되게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번 볼래요. 게다가 크리스틴 스튜어트라고? 궁금하다. 그래서 보게 됐는데 저는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는 정말 예측을 다 빗나갔거든요. 진짜 저는 처음에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한 루, 그리고 케이티 오브라이언이 연기한 제키, 이 둘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둘이 홍보도 그렇게 했죠 조금. 네, 둘이 정말 0.01초 만에 보자마자 그냥 푹 빠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첫 장면, 첫 만남의 씬이 캐롤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랄까, 캐롤은 이게 뭔가 묘하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둘의 관계는. 근데 이 둘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둘이 반했구나. 사랑에 빠졌네.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잠자리 갖는 것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강렬하다. 그리고 되게 그런 연출을 섹시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색도 되게 잘 썼고 그런 그러니까 몸을 보여주는 방식도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그 블루, 그 차가운 색 블루였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색 블루였나? 저는 그 영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이유가 그 둘의 정사 씬을 너무 포르노처럼 찍어놓은 맞아. 거야. 그냥 다큐처럼 그냥. 아 불편했어. 그래서 되게 왜 영화를 이렇게 찍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좀 달랐어요. 그런 표현의 방식도 달랐고 그래서 둘의 사랑 원한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살인 사건의 이제 주도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어떤 뒤처리를 위해서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곁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스릴러가 되고 판타지 호러로 갑자기 그렇죠. 바뀌는 판타지로 거예요.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변주가 그 전에도 있었나? 이게 사실 저는 이야기가 한 3번 정도 변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번의 변주 다 저는 한 번도 맞추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갈 거라는 거를 맞추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변주들이 되게 신선했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도 되게 편한 걸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예전엔 오히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보기에 편안한 거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쉬운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이런 것들도 좀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함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좀 불편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전 유튜브 보면서도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좋아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데 실제로 진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좋아하고 점점 더 그런 트렌드가 또 유행이 이제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좀 내가 보기에 낯선 거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게 해줬어요. 이 영화가. 이게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제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가면 어때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거는 이 감독이 그냥 되게 작정하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싶은 거 다 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눈치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걸 대중이 좋아할까? 근데 이렇게 화면을 그렸을 때 대중들이 되게 불편해할 텐데 이게 이렇게 여과 없이 보내도 되나?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분명 그런 선택지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이렇게 그렸을 때 되게 불편할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갔어. 심지어 엔딩까지. 이 사람은 대중을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다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와 제작사에서 이걸 그냥 놔뒀나? A24여서 가능하지 맞아,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그냥 놔뒀지?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작사의 입장이면은 일단 엔딩부터 바꾸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렇게 웩 하는 씬이 있어요. 그 씬도 바꾸라고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몸이 커지고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결말이 나면은 되게 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헛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도 그 결말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젊기 때문에 되게 용기 있었다? 나라면 못했을 것 같아. 부럽다. 솔직히 만약에 내가 입봉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어. 그럼 전 진짜 안전하게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끝까지 밀고 나갔다라는 거에서 큰 점수를 제가 이 영화에 줬어요. 많이 새로웠어요. 네. 그런 점들이 이 영화를 제가 좋게 봤던 점이고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죠. 아쉬운 점들은 뒤로 가면서 하나씩 끄집어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캐스팅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셜록님이 설렜다고 하더라고요. 루 역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그리고 제키 역의 케이틴 오브라이언 그리고 루의 아버지 랭스턴 역의 에드 해리스 그리고 루의 형부 JJ 역의 데이브 프랭코 그리고 루의 언니 베스 역의 지나 말론 그리고 루를 쫓아다니는 이 마을의 유일한 레즈비언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데이지 역의 안나 바리시니코프 이렇게 주요 인물들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캐스팅? 한 명을 꼽자면 저는 일단 크리스틴 스튜어트고요. 사실 저는 퀴어물 진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랑 영화라는 거는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나도 같이 설레고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끝나고 기억에 남고 좀 이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감이 안 되는 사랑 이야기에 대한 전개이기 때문에 이게 설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장르물을. 근데 와, 이 영화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첫 씬부터 멋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한 그 퇴폐미? 병양미. 병양미 맞아. 병양미야?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 연기한 룰을 보면서 나는 이성애자지만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오. 매력적으로 그려놨고 생각해보면은 트와일라이트에 나왔던 크리스틴 스튜어트 생각해보면 연기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톤도 너무 그렇고 예뻤지. 칭찬은 아닌 거죠? 칭찬은 아닌 것 같아. 그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는 아니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연기가 똑같다고 생각해, 어떤 작품을 보든. 그런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정말 자기를 연기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자기 모습.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고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그 데이지 역할을 했던 배우도 있잖아요. 데이지 이 룰을 크리스틴 스튜어트 짝사랑하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저렇게까지 어떻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지? 저렇게 부담스럽게 들이댈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을의 유일한 레즈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의 only 옵션. 정말.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잘했어. 아이씨 저거 한번 때릴까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 잘했던 것 같아요. 안나 그리고, 바리시니코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케이티 오브라이언도 저는 사실 처음 보는 배우인데요. 네. 원래 보디 빌더라면서요. 맞아요. 굉장히 이제 좀 몸집 좋은 네. 여배우 상격으로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체격과는 다르게 이 배우한테 좀 순수한 소녀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되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좀 전부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수한 소녀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게 되게 나약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너무 확 들게 연기를 잘했어요. 도라이. 도라이. 저는 만약 제가 이 영화의 감독이었다면 루 역할에는 묻고 따지지 않고 당연히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1순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약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그 병양미와 막 어떤 페페미. 그것을 마구 뿜뿜하는 되게 멋붐 그런 걸 막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찰떡인 캐스팅이었고 이제 문제는 제키인데 이 제키를 감독이 쓰면서도 이런 배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게. 기성 배우 중에는 사실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디션을 본 것 같고 그래서 이 케이티 오브라이언이라는 배우가 아마도 오디션에서 뽑혔을 것 같은데 이 역할에 아주 잘 딱 어울리는 캐스팅이었고 그리고 보디빌더였기도 하고 실제 경찰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좀 그 다부짐이나 이런 게 이제 기성 여배우가 만들기 힘든 몸이에요. 이 맞아요. 몸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한번 이런 배우로서 이런 몸을 만들어서 영화에 출연을 하면 이 이미지가 너무 세서 그치. 다른 작품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성 배우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역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배우가 역할을 소화를 잘하기도 했고 또 감정적으로 엄청 막 폭주하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인치고는 사실 연기도 되게 잘했다고.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캐스팅이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성공을 좌지우지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한 몫을 당연히 했지만 이 역할이 만약에 어정쩡한 배우가 했다? 그러면은 이만큼 화제가 망했겠지. 되지는 더 망했겠지. 않았지 않을까. 맞아요. 와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저도 제키 캐스팅이 정말 탁월했다라고 생각했고 그 눈빛이 되게 섹시하던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루가 딱 보고 나서 반할만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언니들이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얘기합니다. 에드 해리스. 그 어떻게 그 대머리 그거 그 머리 뭐야? 진짜 양 옆에만 머리 이렇게 이거 본인이 선택한 분장이겠지? 나 이렇게 해보겠소라고 하면서 에드리스가 근데 원래 머리가 여기만 없거든요. 여기만. 원래 여기만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되게 과하게 저는 연출했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길렀을 뿐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래서 그 쉽지 않지, 역할, 그거. 이 그러니까 루의 아버지인 랭스턴 역할을 맡았던 에드 해리스가 이 소시오패스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 풍뎅이 정말 그 냉혈한의 이미지.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보고 싶어지는 그래도 조금의 따뜻함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어지는 하지만 정말 냉혈한인 그런 인물 연기를 진짜 잘했고
전 언니 역할 했던 베스 역할을 했던 지나 말론도 진짜 그럴 것 같아. 맞아. 진짜 그렇게 남편한테 엄청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그 캐릭터 역할을 정말 잘 맡았다, 잘 소화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랑은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럼 진짜 하나도 안 자매인데. 네, 그런 지점에서 연기자들 컨택을 정말 잘한 것 섭외를 같아요. 진짜 정말 잘했다. 잘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소개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뒤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또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하자면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89년에 미국 뉴멕시코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보수적인 동네고 여기서 헬스장, 체육관 매니저로 일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는 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크리스틴 스튜어트고요. 첫 장면부터 화장실 변기 뚫는 장면이 나와. 뭔가 배설물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계속 처음부터 뒤처리하는 이미지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제키라는 여성이 나타나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 근육질의 섹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제키를 보자마자 루가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서로 첫눈에 이끌리고 같이 그날 바로 잠자리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제키에게는 나름의 목표, 계획, 꿈이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우승을 하는 게 꿈이에요. 우승을 하면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는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서고 싶어 하는 목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하면서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려나 봐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변주가 일어납니다. 이 루에게는 자기가 정말 아끼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결혼을 한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인, JJ라는 이름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루가 언니 곁에 남아서 그 마을, 되게 보수적인 마을에 뭐 할 일도 없고 되게 무기력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언니 곁에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루의 그런 어떤 전사를 제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부인 JJ를 해치워버립니다. 제키가 해치워버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뭐랄까 억눌렸던 욕망들이 분출되는 데 있어서 스테로이드제가 되게 큰 작용을 합니다. 루가 다른 남성들로부터 마약처럼 거래를 하던데 약간 스테로이드제를 그냥 암거래를 해요. 암거래를 해서 사가지고 쟁여놨던 것을 제키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 스테로이드제를 맞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약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나? 이렇게 네, 폭발하게 네, 네. 만드는? 근데 이게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과하게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원래 그 정량으로 하면은 원래 선수를 다 맞기 때문에 근데 엄청 자주 많이 맞잖아요. 엄청 자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넘어선 거지 그거를.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도 이 스테로이드제에 중독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 줄기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JJ를 제키가 찾아가서 죽이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국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루의 집안과 연결이 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루의 아버지 랭스턴이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이 루의 아버지 그리고 그리고 제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게 뭔가 숨막히는 어떤 혈전이라고 해야 돼?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 축을 이루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줄거리이고요. 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한 루. 일단 루는 제가 볼 때요. ISTJ 예상합니다. 왜죠? ISTJ. 근데 다 비슷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E는 아니잖아요. I 같아. N도 아닌 것 같고 F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리고 되게 계획적이잖아. 그러네. ISTJ입니다. 아하, 오케이. 이해됐어. 설득이 됐어. 일단 저는 처음에는 이 루라는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되게 헷갈렸어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시그널을 주는
헬스장에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데 너무 자기 일에 대한 사랑도 맞아, 없고 진짜. 그냥 앉아서 뭐 그냥 대충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운동 열심히 하는 제키 보고 한눈에 반해갖고 이제 쳐다보다가 그냥 그날 바로 자버리고 저 새끼 뭐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 캐릭터 뭐지 그랬는데 보니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언니를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지도 않아요. 자기 삶을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 책임감이 되게 강한 인물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책임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제키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도 이렇게 맞게 해주고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줘요. 솔직히 끝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그러고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되게 지고지순하고 맞아,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네. 자, 근데 알고 보니까 나름 아픔이 과거에 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이제 무기 밀수를 하는 밀매를 하죠. 좀 나쁜 악역인데 그 밑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나름 이제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그런 걸로 봐서 또 되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치만 또 사랑 앞에서는 또 살인도 서슴치 않는 또 굉장한 또 사랑꾼이다. 그러니까 와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 빌어먹을 사랑, 이 빌어먹을 사랑 진짜. 책임감 있고 사랑꾼이지만 굉장히 정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ISTJ 인물입니다. ISTJ 오케이 좀 설득이 됐습니다. ISTJ. 그럼 반면에 또 루가 보자마자 첫눈에 빠져버리는 제키. 제키는 어떤 인물이죠? 이 제키는 딱 처음부터 봐도 떠돌이에요. 큰 배낭 하나 메고 고가다리 아래서 잠을 자고 이제 잠잘 데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처음 본 남자와 섹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생존형 캐릭터 그런 사람이고 또 자신의 몸을 엄청 단련해요.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떤 도구나 구조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그리고 좀 여자의 몸이라고 보기에는 근육량이 좀 많은 그런 체형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몸을 만드는 데 열중하니까 이제 헬스장도 가겠죠. 근데 그 헬스장에서 이제 루를 만나게 되고 근데 사실 제키보다 루가 먼저 제키에게 반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키는 루가 자신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처음 만난 날 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렇게 그 집에 눌러 앉게 됩니다. 숙소가 생겼죠. 그러니까 제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단련을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팔기도 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리고 꽤나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 막 뭐 정신적으로 막 괴로워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냥 그게 되게 익숙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제키의 전사가 루만큼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13살 때 처음 입양을 갔다. 그리고 뭐 중간에 동생한테 전화해서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마. 너무 아파.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입양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어릴 때 뚱뚱해서 못생기고 뚱뚱해서 되게 놀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정도의 전사만 나오는데 네, 영화상 표현되지 않은 제키의 과거사가 엄청 험난했을 것이다 라는 거는 그녀의 미쳐버린 그 사랑 표현법과 그리고 이 도라이 같은 추진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아이인가. 그리고 되게 뭐랄까 겉으론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루보다 훨씬 아이 같은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 같아. 그런 캐릭터여서 맞아. 그래서 제키가 더 매력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좋았던 건 좀 그런 것 같아. 그 루 캐릭터도 처음에 되게 약간 좀 저 사람은 어떤 캐릭터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제키는 정말 그게 파악이 힘들었던 게 자기 몸을 또 이용해서 남자와 섹스를 하고 일자리를 얻고 그런 거 약간 또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캐릭터여야 되는데 또 자기한테 수작권 남자한테 주먹부터 던져 나가고 그러니까 되게 이 캐릭터도 되게 쉽지 않은 캐릭터다. 처음부터 그런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감독이 처음에 출발을 근육질의 그러니까 근육질의 몸을 가진 여성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로 출발을 한 거래요. 그래서 저도 제키한테 좀 더 이입이 됐던 게 감독이 좀 더 제키한테 애정이 있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그의 몸에 되게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 몸이 너무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몸을 가지려면. 그래서 몸에 대한 어떤 고민도 보면서 맞아요.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가 더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전형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사건의 단초이자 지난주 소설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한 루와 언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답신이라는 그런 단편에서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도 화자가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엔 화살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언니에게 실망하고 떠나고 나중에 또 고마움과 미안함이 이제 남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됐었는데 이 영화도 되게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게 루와 언니의 관계거든요. 언니에게는 JJ라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심지어 이 JJ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물이냐면 제키가 이 마을에 오자마자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섹스를 하잖아요. 그게 이 형부인 JJ였어요. 네. JJ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남자 얼굴이 되게 클로즈업돼서 나오길래 뭐야 이 마초 같은 남자는 누구야? 혼자 좋아해. 그리고 그러니까 제키 무표정. 제키 무표정 할 거 빨리 해라. 약간 노동의 느낌 진짜. 그래서 그 JJ의 첫 등장부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집안에서는 언니와 함께 생활하는 그 집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심지어 담배 사는 것까지 언니에게 시킬 정도로 무엇 하나 하지 않는 논팽이죠, 그런 논팽이. 논팽이로 보이는데 이 JJ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무기 밀매하는 데에도 같이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하죠, 부하. 아버지의 똘마니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루가 언니의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집으로 달려가는데 그 집에서 보는 첫 언니의 모습이 이미 얼굴에 멍이 들어있어. 맞은 거야. 근데 루는 알아. 언니가 JJ에게 맞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루도 말을 꺼내지 않아. 그걸 말을 꺼내봤자 어차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봤겠어요. 안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형부가 빌런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가 잘못될까봐 마을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는 루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거든요. 답신에서도 그랬듯이 참 이거는 이 악의 고리는 정말 끊을 수 없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 저희가 지난주에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전 이번에는 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 언니 입장에서? 네, 싶더라고요. 답답혀. 아주 그냥 답답혀. 저는 각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어차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번 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언니가 JJ한테 뭘 보고 있는지 루는 모를걸요? 모르겠죠. 근데 언니는 어쨌든가 강력하게 거부를 해. 이제 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난 사랑받고 있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믿고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루를 보고서 야 이제 손 떼. 왜냐면 루는 이미 지금 아버지하고도 이제 연을 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제 사라지는 상태고 네. 아버지랑도 연락 안 하고 얘한테는 이제 언니가 유일한 가족 같은 느낌인데 제키가 같이 라스베가스로 떠나자고 했을 때 나 이 마을을 떠날 수가 없다. 언니가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루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거고 언니가 듣지 않는 것도 언니의 선택인데 루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거고 언니는 안 바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하긴 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바뀌어 언니. 진짜 끝까지 안 바뀌어. 근데 이 언니뿐만 아니라 누구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슬프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옆에 있는 가족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이 생기면 화내주고 분노해주고 그게 그냥 그 몫인 것 같아. 네.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언니 입장은 사실 제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건 그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 있는 그 신도밖에는 사실 뭐 비교할 데가 없는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아니야 우리 교주님이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러면 그 사실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언니를 이렇게 어떻게 깨우쳐주지 못할 거면 전 루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떠났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실 옆에서
계속 이제 버팀목이 되어주고 뭐 애들 등원도 시켜주고 뭐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막 왼수처럼 생각하는 연을 끊어버린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 헬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 언니 때문에? 그게 언니에 대한 사랑이다? 그거는 사실 그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근데 그게 과연 언니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전 내 맘 편하려고 있는 거. 근데 자기가 이제 제키한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언니 때문에 난 떠날 수 없다. 사실 핑계일 수도 있죠. 그쵸, 좀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언니를 네가 구하지 못할 거면 너라도 떠나서 너의 행복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냥 제키랑 가지. 라스베가스 가지. 왜 그렇게 또 그 살인이 일어날 때까지 있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도움을 이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없다면 나라도 행복한 삶을 찾아서 떠났으면 어땠을까 루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라서 되게 예민한 민감한 상황인 게 뭐냐면 누군가가 가족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게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야, 네 인생 찾아라는 말을 하는 게 진짜 무례한 말이긴 해요. 남은 왜냐면, 할 수가 없지. 그치. 왜냐면 야, 지금도 친구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막 한다고 지원하고 한다고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너도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친구라서 그 말까지가 그냥 최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에서 내가 떠나도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이미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일단 언니는 떠나라고 했을 수도 있어. 루는 자기를 위해서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남아줘야지 자기 마음이 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를 위한 건 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치면 루가 조금 비겁하다.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 난 언니 때문에 이 마을을 못 떠난다고. 그게 자기는 진심이긴 하니까. 근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친한 동생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기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는데 그래서 몇 번의 이혼의 결심을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막 찾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낸 적도 있고 한데 결국엔 다시 아빠한테 돌아가고 하는 걸 보면서 얘는 상심이 이제 너무 크니까 그때 뭐 자기도 이혼시키려고 엄청 많이 애를 썼는데 안 된 거죠. 어머니가 그래도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약간 그런. 다 살아. 그래서 한동안 어머니랑 연락을 끊고 지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가 먹었던 마음은 제발 나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와 분리된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나는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 얘는 정말 벗어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 연락 아예 끊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어머니를 보게 되고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그 관계는 돌아가시고서. 네. 모든 건 죽음이 해결해 주는 거였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키가 대신 나서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라도 되게 처치해버리고 싶을 것 같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가 아니죠. 이제 제키와 루가 연인이 되고 나서 언니 부부에게 내 애인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JJ와 알아본 제키가 거죠. 잤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알게 된 이유도 그 JJ 형부가 너무 언니를 함부로 대하니까 빡이 쳐가지고 JJ가 화장실 간 사이에 따라가서 앞으로 너 한 번만 더 우리 언니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JJ도 빡이 쳐가지고 야, 네 여자친구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랑 첫날 보자마자 잤다는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빡이 쳐가지고 막 그래서 둘이 되게 싸우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나랑 잤는데 너도 너한테도 원하는 게 있으니까 공짜 헬스권. 넌 진심이 그렇지.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저도 물음표가 되긴 했어. 맞아요. 이거 진짜 진심이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바라는 게 있어서 접근한 그치. 걸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 마음이 커진 거겠지. 같이 살면서.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니까 루가 너무 빡이 친 거죠. 그래서 막 제키와 다툼도 좀 있어요. 다툼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여튼 잘 감정을 잘 수습을 하고 뭐 어떻게 수습해, 사랑 싸움에 뭐 네, 수습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집에 전화가 걸려온 거야. 전화가 걸려와서 언니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막 응급실을 찾아가요. 응급실을 찾아가서 언니 상태를 보아하니 너무 세게 맞았어. 보니까 그날 자기가 이제 형부한테 한 소리 했던 날 형부가 빡이 쳐서 언니를 엄청 때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정 막 주체할 수 없는데 그걸 지켜보던 제키가 그런 걸 되게 표현을 잘했어요. 이 영화가 중독 상태에서의 그 환각이 막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을 진짜 잘했어. 제키가 갑자기 온 몸에서 막 근육들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달려가요. 차를 타고 JJ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냥 JJ를 죽여버려요. 정말 말 그대로 가차 죽여버립니다. 없이 사고를 친 거죠. 사고를 치고 또 이거를 또 루가 보고서는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제발 어디 나가지 말아라 하는데 또 자기 목표가 있잖아.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야 돼. 제키는 그러면서 막 또 집을 탈출해가지고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쭉 펼쳐지거든요. 이 둘의 모습은 어떻게 봤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도 같이 나눠볼까요?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저는 사실 내용이 예측이 되게 됐던 게 이게 제키라는 캐릭터가 남성적으로 약간 몸이 변하면서 뭔가 자기 힘에 대한 어떤 과신? 약간 그게 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약간 이 영화에는 두 명의 남자 빌런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언니의 남편인 JJ하고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네, 랜스턴. 느낌이 저는 제키가 해결해 주겠구나 이 둘을.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처음에 왜 그 루라는 캐릭터가 헷갈렸냐면 죽였어요. 제키가 이제 사고를 엄청 크게 친 거죠. 근데 갔더니 이제 오 마이 갓 하고 진짜 막 수습을 하는데 그 수습의 과정이 너무 제인 거예요. 너무 순조로운 거야. 계획적이고 되게 짜여져 있어. 짜여져 있어. 마치 해본 양. 그러니까 저 그래도 그게 저는 사실 가장 의문인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웃기다. 너무 스무스하게 일단 너는 내 차를 타고 쫓아와. 그리고 형부를 감싸서 형부 차에다가 트렁크 싣은 다음에 내가 형부 차를 몰고 앞에 할 때는 뒤를 쫓아와. 그러고서 이제 어떤 절벽으로 향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데이지라는 캐릭터가 저 되게 무서웠어요. 그 등장할 때. 잠깐 신호등에 정차해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 펑 여타내매 오마이갓 너 여기서 만나다니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나 거예요. 진짜 무서웠다 진짜 거기. 그런데 이 데이지가 좀 싸했던 게 뭐냐면은 얘 이제 빨리 얘를 치워야 되니까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 루가 내일 우리 그냥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데이트. 하는데 근데 너 왜 이 차 타고 있어? 네 차 어디 갔어? 그리고 왜 저 차를 네가 저 차에 몰고 있냐? 약간 이런 걸 다 그때 캐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빨리 절벽으로 가서 이 시신을 절벽으로 떨어뜨려요. 차에 밀어서. 근데 그러고 이제 불까지 내는 거야. 불까지 내는데 그럼 저렇게 누군가 볼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누군가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다른 시신들을 시신들.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같이 이제 범인이 될 수 있게 그렇지. 그런 걸 세웠다라는 게 뭐지? 보통은 되게 당황스러워서 저걸 못해야지 정상인 건데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저 파워 제이 저거 뭐지? 약간 해서 제가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나와 그거를- 같은 격렬한 관리자. 그거를 아버지와 함께 그쵸. 일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 아버지가 그 무기 밀수하면서 음. 자기 내부 고발자들을 되게 가차없이 죽여버렸거든요. 죽여 그치.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루도 가담했던 경험이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지역의 어떤 공권력과도 약간 결탁을 해서 경찰도 이미 하고. 수습을 다 해주고 네. 있고 근데 루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게 좀 적발이 됐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이게 잡혔으면 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일 발견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되게 이게 힘든 거니까 평소대로 행동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심지어 문을 잠그고서 JJ 집을 청소를 하러 못 간단 나가게. 말이에요. 근데 나 웃긴 건 저거였어. 잠그고 가는 것도 웃겼지만 부시고 나가는 것도 웃겼어. 부시고 운동하러 나가.
아 집에서 해 그냥 운동. 이게 파워 J처럼 보이는 그 행동 자체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어떤 그러니까 그럴 나중에 수도 그게 있겠죠. 나오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거기 그 형부가 JJ가 엄청 완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 시신이 너무 기괴했잖아. 이렇게 아, 날아가고. 저는 사실 그 장면을 안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게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더 놀랬어야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더 격렬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치웠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정선이 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제가 그것 때문에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상상으로 연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 앞에 시신이 없었고 감독이 이거 아, 나중에 진짜? CG로 처리한 거래요. 그게 아. 그 시신의 얼굴 상태나 이런 게 훼손된 상태가 CG로 처리한 거여가지고 그 상태가 자기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 그냥 뭐 맞아서 죽었으면 언니가 그 혼수 상태인 정도에서 뭐 머물렀나 보다라고 상상하고 그 정도로 감정을 이런. 잡았는데 나중에 시사할 때 그 CG랑 합성된 거 보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너무 놀라서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감독이 아 괜찮다고 이 정도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서 감독 잘못했네. 그러니까 나도 그 감독이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 제키는 제키 첫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과 혼란스러움을 너무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캐릭터에 맞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루는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캐릭터 뭐지 도대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었고 이런 히스토리가 나오면서 처음 본 게 아니었던 그러면은 뭐 저럴 수 있겠다.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역시나 그 마지막 걸리버 씬이었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네.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루가 되게 병약해 보이고 막 매갈이 없어 보였는데 맞아. 근데 형부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 데이지가 죽었을 때도 되게 진취적으로 파워 제이처럼 앞장서서 막 흔적을 지우는 그 장면들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왜냐면은 저 같으면 신고를 할까? 뭐 이런 신고한다고 했잖아. 한 번이라도 고민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그 연약한 그 여리여리한 몸으로 막 카페에 시체를 돌돌 말고 막 계단으로 막 끌고 내려가서 차에 싣고 막 이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꽤 길게 보여주거든요. 막 피를 지우고 이러는 걸. 그게 그녀의 약간 그 병약미와 상반되는 장면들이어가지고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이 장면을. 루의 이런 심리를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해서 약간 불필요하게 긴가 했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감독이 루의 캐릭터와 이 이후에 뒤에 가서는 아버지의 그 조직에서 같이 일을 했다가 자기도 살인을 저질러 봤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절연하게 된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왜 이렇게 파워제이처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뒤에 나오는구나 하게 이제 봐서 되게 이 장면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인상 깊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고어하면서도 또 공감이 됐던 네, 그런 장면들이어서 기억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키의 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몸은 그 곡선형, 유선형의 날씬하고 긴 몸매 그런 몸매가 되게 아름답다고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키의 몸은 그냥 진짜 근육질 남성의 몸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근육질 남성의 몸에 가까웠거든요. 언니들 혹시 그런 몸 제키의 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처럼 약간 낯설다라는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멋있다? 라고 느끼셨는지 저는 멋있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맞고 오락부락해진 그 상태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그 제키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근육을 뽐냈을 때 정말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이어서 저렇게 그냥 그것도 되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보디빌딩. 때문에 아름다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인이 그런 몸을 가졌다라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친구는 정말 꿈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도구 삼아서 계속 운동했는데 그게 되게 건강하고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약의 힘을 빌리기 전, 그러니까 음.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제키의 몸은 저는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모두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약을 맞은 이후부터 그치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건강하지도 아. 않고 뭐 미의 기준도 넘어서 약간 어떤 그 영역을 이제 벗어나 버린 거여서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저는 사실 그 보디빌딩 대회 이런 것도 사실 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게 그게 내추럴로 나올 수 있는 몸이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저는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치. 그런 관점에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막 장근육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근육처럼 이렇게 그런 근육은 너무 아름다워 보여. 남자든 여자든. 한편으로는 약간 되게 재밌고 통쾌했던 부분들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 처음에 이제 그 헬스장 가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갖고서 네. 벌금 막 시키고 거기서 이제 만난 남성 두 분이 있었잖아요. 찝쩍거리네. 찝쩍거리는 남성 두 분. 근데 처음에는 약간 살갑게 대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 문 다 닫고 나와서 루랑 서 있는데 수작을 거는 거죠. 같이 술 마시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터치를 하니까 날 만져 하고 주먹이 딱 나갔는데 사실 그 여자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남성보다 생물학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서 사리게 돼 있는데 자기 몸에 대한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그냥 자신감으로 나아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와, 저 정도의 자신감? 그거는 되게 통쾌했어.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어떤 남자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건 되게 귀여웠어.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익숙한 아름다운 몸은 그런 쉐입이었는데 처음에 이 제키의 몸을 보고서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고 보게 되다가 되게 나한테 낯선 몸이다. 근데 영화 끝날 때쯤에 제키의 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편견을 깨줬어. 그러니까 저의 시선을 그래 이런 몸의 여성도 되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지.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 왜 나는 이걸 아름답다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지? 그러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여성의 몸에 대해서도 좀 제가 갖고 있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몸의 형태가 한 가지 형태만은 아닐 그치.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좋았다. 제가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몸에 대한 생각을 깨줘서 그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루가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이미 스테로이드제에 너무 심하게 중독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몸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과시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막 구토를 해요. 근데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목 안에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자궁에서 태아가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내 위산에 섞여 있는 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엑 했더니 루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키가 정신이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고 경찰서에 연행이 돼요. 왜냐면 바로 또 사람을 또 때렸거든. 때려버려요. 환각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오진 같이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토한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옆에서 자기를 손가락질 깔보고 하니까. 진짜 막 손가락질 하고 약간 그런 걸 보고서 예전에 또 이제 내가 볼링 당했던 약간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해갖고 맞아. 가만히 있던 그냥 출전자들에게 출전자들 막 가서 정말 아프겠더라고요. 정말 세게 때려. 세게 때리고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하나 또 있었냐면 데이지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살인 사건에 루와 루의 여자친구가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루를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웃긴 거야. 정말. 근데 참고로 데이지 캐릭터는 뭐냐면 여러분 공주 캐릭터예요. 오 마이 갓 막 이런 캐릭터가 막 하트 들어갖고 이제 막 편지 진짜 주고 잘 낸다. 막 이러잖아. 근데 이 배우 자체가 데이지 역할을 맡은 배우 자체가 목소리가 되게 얇고 하이톤이래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되게 뭐랄까 단점이었는데 이 역할을 맡으면서 그게 장점으로 이제 승화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파랗고 막 반짝반짝거려요. 막 이는 엄청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루에게 관심이 되게 많아.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있어. 루를 보면서. 쳐다보고 있어. 지독한 외사랑이에요. 지독한 외사랑. 근데 이게 약간 스토킹으로 이제 변질이 되면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잠자리도 하게 되고. 네, 이제 루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둘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 과정도 이어지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제키가 루에게 이제 자기 꺼내달라고 보석금이 필요하니까 꺼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데이지가 받은 거야. 데이지가 이제 루는 너한테 관심 없어. 뭐 이런 겁나 식으로. 유치하게. 완전 빨개 먹고. 그렇게 되게 차분하게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그 유치한 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빡이 돌죠. 이제 제키는 화가 납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 날 이렇게 버리다니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연락할 데가 없잖아. 집에선 날 버렸어. 그래서 자기 고용주인 랭스턴에게 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풀려나면서 또 가는 길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랭스턴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잖아요. 루가 이 사건에 JJ를 죽인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구나. 그래서 슬쩍 떠봤는데 다 말해. 제키가 다 말해버려요. 사실은 루는 아무 관련이 없고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서 이제 제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랭스턴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키를 통해서 데이지를 죽이게 합니다. 왜냐면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데이지를 죽이게 하고 또 한 번 루가 이 사고를 수습을 해요. 정말 데이지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제키를 감금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뒤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도 같이 나눠봅시다. 저는 장면도 장면인데 캐릭터들이 그냥 되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정말 이 영화는 캐릭터들이 다 살렸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언니 캐릭터가 사실 좀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언니가 일단 구타를 당해서 네. 거의 반쪽은 형체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퇴원하기 전에 이미 남편이 죽은 거라고 오열을 하죠. 오열을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요양을 위해서 가서 거기 있는데 나중에 루가 아버지를 정말 죽이러 찾아가잖아요. 근데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정말 싸늘하게 왜 그랬냐고. 맞아. 왜 그랬냐고. 근데 분노를 막 이미 내 언니가 아닌 거야.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충격 먹었어요. 나도 그 장면 좀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되게 굉장히 슬프겠지만 왜 내 동생이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그리고 걔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그거를 자기가 물어봤어야지. 왜냐면 그 둘의 관계가 또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들의 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싸늘한 눈이고 넌 죄인이고 네가 나 사랑한 남편을 죽였고 일단 적으로 처음부터 대면을 한 순간이 넌 사랑을 몰라. 내가 그 말이 가장 되게 못된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막 제키 어딨냐고 하는데 네가 사랑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웃긴 거는 결국은 언니의 목을 졸라서 제키가 있는 곳을 알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는데 무슨 사랑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언니의 캐릭터도 저는 거기서 진짜 사람은 안 변하는 건가 결국은? 저 언니는 또 저런 사랑을 계속 하겠지? 그리고 저 동생은 평생 언니를 어깨 사랑하겠지? 그런 게 있었고 제키도 과연 저게 사랑해서 저런 게 맞아? 자기 핑계처럼? 그 중간에 자기 집으로 연락을 하잖아 동생한테. 그래서 넌 사랑하지 마 하고 끊는데 왜 사랑 핑계를 대지? 쟤는 지금 사랑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원래 나약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스테로이드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조금씩 정량이 있으니까 그 대회까지 조금씩 맞아서 몸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 맘대로 듬뿍듬뿍 넣어버리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그냥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나약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살인을 하진 않고 그리고 그 살인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루는 제키를 돕기 위해서 되게 이성적으로 하는데 계속 뭔가 말을 안 듣고 계속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루 왜 제 사랑하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거기 돌아오잖아. 아버지 사러 돌아오잖아. 아버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데이지를 죽여. 그리고 이제 그 데이지하고 바람이 폈다 믿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믿지도 못할 거면서 살인은 왜 해? 그 여자를 위해서? 나는 그 자체가 너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키 캐릭터가. 데이지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 데이지가 그 캐릭터 그대로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그 캐릭터 막 이런 캐릭터 그대로 협박을 해요. 맞아. 되게 이미 이제 루는 눈치챘어.
얘가 알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날 잠을 자는 거잖아. 맞아요.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제 같이 브런치를 먹으면서 정말 명장면이다. 정말 브런치를 먹는데 팬케이크가 한 10장 쌓여져 있어요. 10장. 근데 너무 맛있겠다 하고 잘라 먹는데 루 앞에 아무것도 없어. 난 배가 안 고프대. 분명히 공복일 거거든. 배가 안 고프대요. 근데 얘는 막 하고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 떠봐요. 이제 루가. 웃기다. 근데 너 그때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 내가 제이제이 맞아, 차를 맞아, 끌고 맞아. 가는 거? 어. 그랬더니 말할까 고민했지. 막 이런 느낌이잖아. 말할까 고민했지. 근데 경찰한테 가서 그 여자애 있잖아. 제키가 모는 걸 봤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루가 오마이갓 안 돼 안 돼. 막 진짜 그러면서 오마이갓이었어 정말. 진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제키한테 마음에 있는 거 들키면 당연히 얘가 좀 이제 적으로 돌아설까봐 그렇지.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나 내가- 이제 걔랑 연락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우리 집에 있던 거를 그럼 알게 될 건데 그렇지. 내가 피해를 볼까 그랬더니 그 정말 데이지가 나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네 말대로 할게. 우리만의 비밀로. 그러고서 갑자기 약간 눈알이 비슷하다. 그러고서 갑자기 뭘 갑자기 꽁트야. 갑자기 배가 고프대 루가. 그래서 같이 먹자. 그러고서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아 미치겠다. 데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데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광기인데 그 광기를 사랑스러움으로 포장하고 하트를 그리고 약간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소름 돋게 표현 잘한 거예요. 연기를 진짜 잘했어. 그러다가 이제 둘의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는데 둘이 루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얘 사랑하고 연인이고 싶은 거야 계속. 그래서 막 올라가는 그 현관에서부터 막 붙들고 진짜 막 사랑을 뽀뽀하려고 표현하는데 하다가 이미 루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잠깐만 난 가지러 온 게 있다고. 잠깐만. 꽁트하고 있어 꽁트 지금. 근데 갑자기 문을 열자마자 뒤를 딱 도는데 이미 거기서 맞은 거지. 제키가 뒤에서 조금 빵 쏜 거죠. 데이지가 죽어버려요. 근데 제키는 이미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또 살인 저질렀다는 그 혼란함을 너무 잘 표현을 하고 또 그 도망쳐버려요. 표현을 진짜 잘했어. 진짜. 그러고 수습 안 하고. 근데 저는 또 혼란스러운 캐릭터가 아버지였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모르게 행동하는 거야. 왜냐면 분명히 팩트만 보면 되게 나쁜 놈이 맞아요. 그리고 엄마를 죽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없었게 나오는데 행방불명된 걸로 나오죠. 행방불명. 그래서 FBI가 그 엄마를 찾고 찾고 다니죠. 왜냐면 이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는 있는 거지 FBI도. 근데 이제 증거가 없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 룰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언니가 입원당해서 한 거 보면은 아빠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뭔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룰을 또 되게 걱정하는 것 같고 룰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또 상황을 다 해결하는데 결국은 그 이면에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악역인가? 아닌가? 뭐지? 약간 이런 혼란. 중반까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빌런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맞아요, 선택을 한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 모든 캐릭터들의 이런 조합이 계속 이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었던 거야. 난 이 영화는. 민희님도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저도 완전 비슷한. 너무 웃겨. 꽁트를 하는. 완전 비슷한 부분이고 완전 비슷한 그 지점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제키가 어디 있는지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언니가 자꾸 대답 안 하니까 언니 그 얼굴 다쳤는데 그냥 주둥이를 막 주둥이, 손으로 맞아, 막 잡으면서 그랬어. 언니가 아프다고 막 노라고 하는데도 어딨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는 게, 루가 그 전에 막 언니를 막 너무 위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던 막 그런 행동들과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오빠 다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저는 약간 한 단계 성장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요. 루가.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얘가 떠날 수 있겠다. 언니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지점을 거기서 좀 보게 됐고, 또 나가면서 우리 다 빵 터졌던 언니 사랑해 이러면서 나가는 것도 너무 웃겼고,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신에서도 보면은 재판장에서 언니에 대한 마음이 딱 끝나잖아요. 화자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언니였고 언니를 계속 곁에 지켰는데
지금 뭐 물론 자초지종도 모르는 상황일 테지만 여튼 내 남편 왜 죽였어? 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몰아세우는 그 언니를 보면서 마음이 딱 뭔가 그치. 딱 끝나는 느낌이었어. 그 화자가 거기서 좀 중복돼서 보이는 화자와 이제 루가 그렇게 중복돼서 겹쳐서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답신이 더 생각났던 것 같고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제 엔딩으로 가는데 아 이게 엔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여기서 확 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차라리 우리가 그냥 보기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씬으로 그렸으면은 아마 그래도 볼만했다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영화가 정말 여기서 한번 또 빵 터지는 그런 장르가 씬을 바뀝니다. 장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 랭스턴도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우위에 있을 때에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인물이지만 여기서 자식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때는 내가 맞아요. 죽여도 되는 인물로 그렇게 변해버리잖아요. 보면 여기서 곤충 자기가 키우던 곤충도 갑자기 막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걔네 키울 때 보세요. 그 조명 아래 엄청 막 따뜻한 보살핌 해주면서 보금자리에다가 막 귀하게 키우거든요. 근데 자기가 빡이 돌 때는 그냥 걔를 집어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손아귀에 있을 때와 그리고 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지배할 수 없을 때 보이는 그 본성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그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그 소시오패스적인 진짜 그런 감정선의 연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로부터 하여튼 제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구하는 그 과정들이 쭉 펼쳐지고 여기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루가 이제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때 제키가 그냥 사실은 뭐 총을 가지고 와서 루의 아버지를 쏠 수도 있고 위협을 해가지고 구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을 감독이 하지 않아요. 감독이 한 선택은 걸리버를 만드는 거예요. 루를 그냥 제키를 걸리버를 만들어버려요. 그 몸을 각성시켜가지고 엄청 큰 대형 그 거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팔을 옥죄고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는 되게 좋았던 지점은 본인이 앞에서는 계속 처리를 했잖아요. 루에게 기회를 줘요. 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너가 아버지를 처리해. 근데 여기에서 루는 아버지를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현명해요. 네. 그냥 경찰에게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씬이 둘 다 거인이 돼서 웃으면서 막 달려가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심지어 웃긴 거는 그 전에 루는 아빠한테 무릎에 총을 한 번 맞았거든요. 근데 달려다녀. 각성한 거지. 그러네. 그게 없어졌네. 다리 부상이. 헐크가 된 거죠. 헐크가 자가치유가 되면서. 맞아, 근데 맞아. 그렇다고 룰을 너무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이 에필로그라요 뒤에 네. 거기에도 이제 반전이 숨겨져 있죠. 반전이 있죠. 숨겨져 있죠. 반전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걸리버를 만들어버리는 감독의 선택을 언니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분이 차세대 MG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MG 감성이라면 저는 이 전까지 제키가 살인을 할 때 몸이 커지는 건 저는 환각 정도로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해를 할 수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걸리버는 이건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어제 언니들이랑 이제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살짝 이해가 될랑 말랑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감독이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무언가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이제 남성적인 몸 그리고 이제 걸리버의 몸을 제키에게 투영한 것은 그 제키가 살인을 하거나 남성에게 이게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그 아버지도 막 총으로 이제 딸을 총으로 겨누고 막 아무리 여자 둘이 붙어도 그 아버지를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몸이 커지는 그것도 되게 비약적으로 커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약간 타고난 힘으로는 남성을 이길 수 없는 여성이 그 상황을 타개하려면 혹은 뭐 그와 동등한
판타지로라도 통쾌하게. 커져야만 가능한 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닌데 이미지적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약간 대리만족이라도 좀 느껴봐라. 우리도 뭐 당연히 실제로 이렇게 커질 수 없겠지만 그렇지. 우리도 남자들 이렇게 한번 통쾌하게 하는 모습 보고 대리만족을 좀 느껴봐라 뭐 이런 거였을까? 뭐 아직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결말은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결말이 아니고 정말 가서 주먹으로 다투고 손을 뺏어서 앞발 쏴서 죽인다? 안 죽여도 이상하고요. 죽여도 너무 뻔한 영화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이 감독의 메시지가 뭔지 모르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사실 전 그런 결론을 받고 한편으로 씁쓸했던 부분이 또 이제 그건 거죠. 절대로 그 환상은 일어나지 않을 판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게 되게 씁쓸한 지점이었고 또 거기서 느꼈던 게 둘 다 같이 거인에서 막 달려가는데 그래 여성도 힘을 합치면 그래도 뭐 저렇게 행복하게 앞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또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의 엔딩이 그래서 저도 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뭐 총으로 막 어디 싸대기 때리고 이래서 정신 잃게 하고 막 묶어놓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진짜 판타지이지만 정말 통쾌했거든요. 진짜 갑자기 웃기기도 했어. 이 상황이 되게 우습기도 했어. 폭소가 좀 터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화화해서 보여주면서도 통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런 장치를 심어놨다는 게 저는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루하고 제키는 이 결말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름을 좀 찾아봐야겠다. 루하 제키는 연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나. 영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둘이 걸리버가 돼서 뛰어가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옵니다. 어떤 현실이 펼쳐졌죠? 둘이 이제 차를 타고 이미 일단 사이즈는 다시 작아졌어요. 차를 타고 떠나는데 일단 옆에 제키가 잠들어 있어요. 옆에 차에서 평화롭게 잠든 제키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제 루가 운전을 해가죠. 근데 뒤에 자꾸 빡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가 계속 나. 근데 뒤를 봤더니 사실 그 데이지를 아까 죽였잖아요. 죽인 시신을 이렇게 포대에 싸갖고서 차에다 올려놨었는데 이것도 또 판타지죠. 살아난 거야. 그렇지. 살아난 거야. 그렇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제키가 깨지 않게 살짝 차를 세우고 뒤로 가서 열어봤더니 이거 살아있는 거야. 수이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목을 졸라서 죽여요. 그리고 이제 질질질질 이제 병원으로 끌고 가서 이제 해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판인 거야. 겁나 무겁네.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거기 데이지의 가방에 얼어 담배 한 대 피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와 진짜 이 자는 제키 깨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조용하게. 참사랑이다, 참사랑이야.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영화는 정말 이 빌어먹을 놈의 사랑. 이라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 부럽다.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정말. 제 한 줄은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난 혼자 살래. 부럽지 않아요. 저의 한 줄평은요. 흐흐흐흐흐예요. 왜냐면 분명 이 영화가 생각해 볼 거리는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근데 자꾸 웃음이 나. 자꾸 웃음이 나. 실소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 그거거든요. 여기서 제키를 위해서 데이지를 죽인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루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걸 저는 이 두 액션으로 다 보여줬다라고 결국엔 다시 찾게 되고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예. 곁을 지키는 방법을 물론 여기서는 굉장히 좀 고어하게 표현했지만 곁을 지키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니코틴 같은 사랑이구나. 네. 스테로이드의 사랑. 그렇죠. 스테로이드 같은 중독되는 사랑. 중독에 대한 이야기. 분명 감독님 분명히 뭐든 간에 되게 진하게 중독이 돼봤던 분위기일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네, 되게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서 제가 선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것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선정을 했는데 네, 언니들 영화 보고 나서 와서 악플 달지 마시고
미안한데 좀 순화시켜 주세요. 다음 달은 셜록님의 선정 작품인가요? 네. 일단 사실 저는 준비한 작품이 있는데 영화가 그때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집은 역주행 특집으로 양 기자님의 모순하고 아하. 중국 영화 소년시절의 너를 해볼까 했는데 혹시 안 될까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11월에 만나는 거네. 안 돼. 겨울이잖아. 시간 이렇게 빨리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나봐 진짜. 그러면 또 이제 11월이면은 저희 또 연말 계획과 다음에 소원을 좀 또 다시 새해 결심을 좀 새해 결심 또 해야 돼. 조만간 또 저희 새해 결심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라이즈 블리딩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 셜록님, 미니님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